여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중국 AI 딥시크의 민낯을 어떤 한국 연구원이 까발렸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중국 편을 들던 미국 CNN 기자는 그 한국인을 만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중국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면서 딥시크는 AI가 아니라 바이러스라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기자는 무슨 진실을 알게 되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절규하는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라고 합니다. 미국 CNN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했던 동료 에밀리가 해고당한 이후 모든 일이 충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습니다. 막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평소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던 IT 업계 소식통 제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KT, 이거 큰일이야. 중국의 AI 기업들이 심상치 않아.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이 중국 정부에 검열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정황만 있어. 하지만 너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딥시크에 접속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화면에 답변이 떴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호한 답변이었죠. 천안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해당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며 아예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의심이 커져서 다른 방향으로 테스트해봤어요. 한복은 어느 나라의 전통 의상인가요? 한복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유래된 의상이며 중국에도 비슷한 복식이 존재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답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저는 중립적인 인공지능이므로 특정 국가의 문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AI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CNN에서 5년차 기자로 일하면서 최근 몇 달간 연이어 특종을 놓쳤거든요. 상사의 날카로운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내 위치도 보장할 수 없어. KT. 아니나 다를까. 요즘 CNN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동료 에밀리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 KT.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에밀리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씁쓸한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국제 AI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딥시크 개발사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정보를 받았죠.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순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출입증의 프레스 CNN 문구를 본 보안요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중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저를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방 검사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노트북과 촬영 장비는 정밀 검사라는 명목으로 압수되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제 개인 휴대폰까지 확인하려 들었죠.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저를 대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오전 10시로 예정된 딥시크 임원진과의 인터뷰에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 20분.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들만 남아 있었죠. 분명 누군가 있다가 급하게 자리를 피한 것 같았어요. 급하게 안내데스크로 돌아가 확인해보니 모든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딥시크의 장 부사장과 임원진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를 농락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시 무렵이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컨퍼런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게 보였죠. 메인 발표장으로 달려가 보니 딥시크의 핵심 기술 발표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가로막았어요. 프레스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 출입증에 분명히 프레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일반 출입증입니다. 특별 프레스패스가 필요해요. 그 순간 발표장 유리창 너머로 장 부사장이 무대에 선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더군요. 그는 제가 확인하려 했던 바로 그 AI 윤리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라도 찍으려는데 경호원들이 제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죠. 더 충격적인 일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어요. 기자들을 위한 오찬에 참석했는데 제 자리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모두 풀코스 중식을 대접받는데 저만 빈 접시였죠. 종업원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텅 빈 컨퍼런스홀에 홀로 서 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처음엔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제 당황한 표정을 촬영하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봐, CNN 기자가 이렇게 멍청하대. 하하, 이거 웨이보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우리 기술도 이해 못할 것 같으면서 취재하겠다고 달려들더니 중국인 관계자들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듯 저를 조롱했고 일부는 제 주위를 돌며 더 자세히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임원은 일부러 제 앞에서 폰을 들이밀며 미국국 기자의 무능한 모습이라고 중국어로 중계까지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호텔로 돌아와 보니 제 노트북이 정밀 검사 완료라는 쪽지와 함께 배달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백신 검사를 돌려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동안 시스템에 접근해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거예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 순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의 AI 개발자였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동양인들을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자꾸 메시지 내용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날 만나자고 답을 했죠. 그렇게 날이 밝았고 아침 7시 약속 장소인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었죠. KT 리처드 씨죠? 저는 박지훈입니다. 리튼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혹시 저 자리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그가 가리킨 곳은 방금 전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떠난 자리였어요. 수상한 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였죠. 마주 앉은 한국 개발자는 어제의 중국 임원진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 당신이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게 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저를 요주의 인물로 지정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로 한 회의록이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 심은 스파이웨어의 존재도 확인됐죠. 심지어 제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잠시 실례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에 여성이 다가왔어요. 김서연, 에이닷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더 놀라운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딥시크의 AI가 정부 지침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천안문 사태나 위구르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우리가 어제 밤 새워가며 분석한 자료예요. 실시간으로 비교 테스트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서연이 보여준 화면에서는 세 개의 AI가 나란히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딥시크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연관지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리튼과 에이닷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어요. 한쪽에 마련된 테스트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AI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거든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가 던진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리튼이 단 몇 초 만에 해결하자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에이닷이 보여준 자연어 처리 능력은 현장의 전문가들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어떻게 한국의 AI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그 순간 글로벌 기업들의 협업 제안이 쏟아졌어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을 제안했고 메타는 AI 윤리 연구소 공동 설립을 제안했죠. IBM의 부사장은 직접 한국 방문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AI가 인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박지훈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이 개발 중인 트러스트 AI 이니셔티브는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KTC, 한국으로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김서연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중국 AI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AI 발전의 방향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고 바로 마주한 그 광경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겪었던 번거로운 보안 검색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는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얼굴 인식부터 지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어서 오세요, 리처드 씨. 그렇게 도착장에서 만난 박지훈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한 후 그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일정을 조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해외 결제 제한이 걸려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 환전소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데 카드가 먹통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스파이웨어 감염이 의심되어 모든 카드 사용을 중지해둔 상태였거든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본 박지훈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거 써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모바일 페이먼트예요. 그가 보여준 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그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며 웃더니 자신의 계정으로 먼저 환전을 해주겠다고 했죠. 중국에서 겪었던 냉대와 너무나 대조적인 친절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첫 취재지는 분당에 있는 리튼 연구소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로비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으로 AI의 작동 과정이 시각화되어 보였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오픈 스페이스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희는 AI의 판단 과정을 모두 공개합니다. 블랙박스가 아닌 투명한 AI를 지향하거든요. 김서연이 안내한 연구소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개발자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들은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AI 윤리위원회에서는 신규 프로젝트의 윤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화상회의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트러스트 AI 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AI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검증됐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부터 학습 과정, 판단 근거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보세요.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김서연이 보여준 화면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연재해부터 전염병까지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죠. AI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AI 개발 철학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는 통제와 감시를 위한 도구였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였죠. 이제 저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중국 AI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AI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요. 그렇게 저는 한국 취재를 마치고 뉴욕 본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3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기사 구상에 몰두했어요. 리튼 연구소에서 본 투명한 AI 개발 과정, ADAS의 혁신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24시간 운영되는 AI 윤리위원회.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제가 CNN 뉴스룸에 도착하자마자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상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중국 정부에서 항해 서한을 보내왔어. 내가 베이징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알고 보니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는 동안 중국 측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베이징 주재 특파원을 통해 왜곡된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CNN의 중국 내 방송 송출을 제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다고 해요. 리처드, 이번엔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게 어떨까?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야. 게다가 내 기사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그때 내뱉은 국제부 데스크 매니저의 말에 다른 선배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차 시니어 기자는 아예 기사를 보류하자고 했고 법무팀에서는 소송 위험을 거론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의 검열 증거, 역사 왜곡 시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 그리고 그에 반해 한국에서 본 투명하고 윤리적인 AI 개발 현장의 모든 것을.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사흘 밤을 새워 기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AI 기술의 미래, 신뢰와 윤리를 지키는 한국의 도전이었습니다. 첫 문단은 베이징에서 겪은 제 경험으로 시작했고 중국 AI의 검열과 감시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더 큰 비중을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할애했어요. 기사 초안이 데스크에 전달되자 뉴스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기사가 너무 도발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AI를 너무 미화한다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제 이전 기사들에 대한 중국 측의 항해 메일도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사를 수정하라는 압박이 거셌지만 저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더욱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한국 AI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윤리의식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서술했어요. 결국 제 고집이 통했습니다. 기사는 수정 없이 그대로 보도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AI 기술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고 후속 보도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가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잘했어, KT.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저널리즘이야. 그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정식 특파원 임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부임지는 서울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AI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자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 AI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었죠.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특파원 임명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에밀리였습니다. KT? 기사 읽었어. 정말 대단했어. 몇 달 전 해고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톤이었어요. 알고 보니 에밀리는 제 기사가 나간 후 스타트업 전문 저널리스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CNN이 바로 이런 기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정말 자랑스러워. 순간 에밀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컨퍼런스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날, 해고된 동료를 보며 느꼈던 그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중국의 압박도 무시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베이징 컨퍼런스장에서 느낀 모욕감, 딥시크 관계자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스파이웨어 설치까지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도 떠올랐어요. 넌 모를 거야, 에밀리. 내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 그들은 AI를 통제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동반자로 만들고 있었거든. 24시간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완전히 투명한 개발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정성.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죠. 기사에서 내가 쓴 것처럼 AI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네. 맞아. 난 그걸 한국에서 봤어. 기술의 발전이 꼭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면 서울로 떠나야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까 받은 특파원 임명장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한국 취재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리튼 연구소의 투명한 유리벽, 에이닥 개발진들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제게 도움을 준 박지훈과 김서연의 따뜻한 미소까지. 고마워, 한국. 나도 모르게 속삭여진 이 말에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좌절의 끝에서 만난 희망, 냉소적인 현실 속에서 발견한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준 용기까지.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기사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AI가 세계에 가져올 변화, 그들이 꿈꾸는 미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까지.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문득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더군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지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에밀리처럼 해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특종을 잡아야 했죠. 중국의 AI 기업을 파헤치는 것, 그것만이 제 목표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겪은 모욕적인 경험, 한국 연구진들과의 만남, 그리고 끝내 진실을 전하기로 한 결단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의 딥시크와 한국의 AI 기업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였죠. 통제와 감시를 위한 AI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AI는 그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어요. 특종이나 실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제가 보고 느낀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는 걸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를 배웠어요. 베이징에서의 냉대와 한국에서의 배려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박지훈과 김서연이 보여준 진정성, 투명한 연구 과정, 인류를 위한 진심 어린 고민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서울 특파원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한 것도 그 때문이죠.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AI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고가 두려워 떨던 제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특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제 저는 고마워, 한국 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단순한 감사가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의사, CEO, 교수와 같은 상위층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경제 전문가는 분노하며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部署指导各地商务主管部门做好节日市场的监测分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죠. 상하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중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부심이 컸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의 의료기술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구한 역사, 수많은 관광객, 그리고 뛰어난 기술의 발전 속도까지 이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 나라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분야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가 승인한 치료법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치료할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혁신적인 치료법을 소개했다가 병원장에게 호출되어 경고를 받았죠. 같은 병원의 김 교수는 정부가 금지한 약물 치료법을 썼다가 의사 면허까지 정지되었을 정도였어요. 결국 돈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로 가더군요. 못 사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해준 방식으로만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자들이 죽거나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뿐이었죠. 저도 처음엔 미국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일본은 아예 외국인 의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도 알아봤지만 그곳들은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간 지 오래였어요. 결국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항상 작다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 말입니다. 선배 의사가 귀띔해 주더군요. 한국은 의사들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대. 게다가 의료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래.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의료 기술이 있다고. 우리는 5천년 역사를 가진 의학 강국인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것 같은. 허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희망 말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병원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제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죠.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한국 의료진들의 논문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새로운 암치료법을 발표했대. 삼성서울병원이 AI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더라.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탑10에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비웃었죠.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 의학도 있는데.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다 우리 중국 의학을 베낀 거겠지.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이 의료 기술을 발전시킬 수나 있었겠어.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수천 년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이야기가 늘어났죠. 거기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정부가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준대요.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한대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의료 저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웃으려고 펼친 책이었는데 밤새도록 읽게 되더군요. 그들의 연구 방식이 참신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법 개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한 환자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1년 넘게 치료해도 차도가 없던 분이었어요. 결국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죠.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아 돌아왔더군요.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 규제만 없었다면.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건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정부 규제가 쏟아졌고 의사들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일일이 정해주는 상황이 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저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쓰려다 제재당했던 바로 그 치료법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더군요. 게다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치료법을 그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기술만을 자랑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느새 저희가 부러워할 만큼 발전해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저 자부심일 뿐,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의료 연수차 오셨다고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더군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 어차피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꾸며놨겠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의 병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병원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수술실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했습니다. 진료실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였습니다. 견학 중에 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은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받아들이는 거죠.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말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고 환자는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한국 의사가 답했죠. 환자의 이해와 동의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응급실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AI 기반의 환자 분류 시스템, 실시간 응급실 대시보드, 의료진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특히 중증 환자가 왔을 때의 대처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최신 장비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 형광 내시경, 최신형 로봇 수술 시스템까지. 더 놀라운 건 이런 장비들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 견학을 마치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시스템이야.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병원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를 지나다 본 AI 진단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한 번 더 체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감탄 속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시스템 속에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엘리트 의사였지만 이곳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외국인 의사일 뿐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을 익히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방식, 최첨단 의료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 이곳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워야 할 것도,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견학을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내 경력이면 당연히 합격이겠지. 상하이 최고의 병원에서 일했고 수술 성공률도 최상위권이야. 하루 평균 4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의사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논문은 몇 편이나 발표했는지,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진료 환자 수 12,450명, 수술집도 건수 520건, 논문 실적 15편.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정리하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면접 볼 때는 항상 이런 실적들을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면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질문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한 환자당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료 효율성은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난감했어요. 환자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환자 개개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환자를 빠르게 봐야 했으니까요. 대신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 통계는 줄줄 외고 있었죠. 저희 병원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 진료 파트가 92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계 말고 실제 환자분과의 교감이나 소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치료 실적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의료진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국에서는 의사의 결정이 절대적이었고 간호사들은 그저 지시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월간 진료 실적만 채우면 되었죠. 동료와의 소통이나 협력 같은 건 평가 항목에도 없었어요. 선생님의 의료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의 지침만 잘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루 최소 진료 환자 수를 채우고 정해진 치료법을 적용하고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한 면접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인 의사였는지를.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오늘 면접을 돌아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료 건수와 실적이 전부였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게 능력 있는 의사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의사를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진료 실적과 수술 건수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숫자들이 이제는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접 이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의 진료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랐던 건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선생님, 이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이런 소통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치료받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국에서는 늘 의사와 환자가 대립관계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어요. 이 치료법은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죠. 오직 환자의 건강과 회복만이 치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환자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들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했고 간호사와도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제게 여전히 낯설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환자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 정부의 간섭 없이 진료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한 의사로 살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아닌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낯설지만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하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중국 식당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의사들의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장 선생,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수 중이라고 하자 그가 비웃듯이 말했죠. 여기 의료 시스템이요?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어요. 결국 선생님도 적응 못할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의사가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옆자리의 다른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료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여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식사 내내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5,000년 의학 역사를 버리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환자랑 대화는 많이 하더니 실제 치료 성과는 별로예요. 우리는 하루에 100명도 진료했는데 여기선 30명도 못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저 보여주기식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배우려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치료를 추구하는 곳이었죠. 비록 중국처럼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대답은 항상 아니오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환자 수나 수술 건수가 아닌 진정한 치료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중국인 의사들의 비아냥거림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제가 꿈꾸는 성공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길을.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로 진료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응급실로 한 중증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40대 남성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전원된 케이스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복부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감염 징후도 보였어요. 이전 병원의 의무 기록을 보니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약했으며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살고 싶습니다. 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고 이전 수술 기록도 세세히 살펴보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이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지만 저는 모든 실력을 동원했습니다. 복강 내 감염이 심각했고 장 유착도 심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환자의 살고 싶다는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간 긴장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염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수치가 떨어질 때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감염 수치도 떨어졌어요.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고 활력 징후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한 걸음씩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에 희망을 되돌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까? 중국에서는 수많은 수술을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동은 없었어요. 그저 수술 건수와 성공률에만 집착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의료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환자 중심 치료를 통한 수술 후 회복률 향상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접목한 연구였죠. 컨퍼런스장에는 한국의 저명한 의료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지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죠. 장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시각, 환자 중심의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계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의료진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 치료법을 도입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가, 제 의료 철학이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얕보고 제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그때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료실에 돌아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발표한 연구자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차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의사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진정한 의사로서의 확신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료 문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진정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저에게 연락해옵니다. 한국은 어떠냐?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이곳에서라면 여러분도 진정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의학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제가 찾은 새로운 희망의 땅입니다. They will be annihilated by this great momentum that the world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승객이 선로로 떠밀리는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을 다녀온 뉴욕 교통국 관계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합니다. 뉴욕이 도입하기로 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일하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뉴욕 교통국 부국장으로 있죠. 저는 항상 저희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죠. 바로
제 아들 루카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루카스가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만큼이나 혼잡한 저녁 러시아워. 플랫폼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한쪽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고 해요. 주변 승객들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그가 균형을 잃으면서 루카스를 선로로 세게 밀쳐버렸답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루카스는 그대로 선로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이 루카스를 재빨리 붙잡아 주었지만 단 2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루카스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지하철 타기 싫어. 루카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죠.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이 붙잡아줘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든 루카스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일하는 뉴욕 교통국의 시스템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죠. 루카스를 재운 뒤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눈이 커졌어요. 10년간 단 한 건의 추락 사망. 사고도 없었다는 통계, 100%에 가까운 스크린도어 설치율, 1분 이내 사고 대응 시간. 처음에는 이 수치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심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한국 지하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논문, 기술 보고서, 안전관리 매뉴얼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제 노트북 화면은 자료들로 가득 찼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고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니. 우리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사고 대응 매뉴얼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었고 각 상황별 대처 방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반면에 저희 나라는 세계 1위. 나라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질 만큼 노후된 지하철과 무신경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라지만 오히려 저희가 배울 것이 훨씬 많아 보였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밤새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세게 들었거든요.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 파일에는 이제 한국 지하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안전 시스템 구축 과정, 실제 운영 사례, 사고 예방 통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과 분석까지. 이 자료들을 보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통국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원래 안전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일상적인 보고로 끝날 회의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마크 피셔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지하철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일화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수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500건이 넘는 선로 추락사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 수. 차가운 숫자들이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후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사례를 보시죠. 그들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그 결과 선로 추락 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슨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죠. 한국이요? 뉴욕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아닌가요? 거짓 결과의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윌슨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처럼 100년 된 지하철을 운영하는 곳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구조부터 다르니까요. 제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로버츠 차장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또 아시아 얘기군요. 그곳은 우리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요. 저희 같은 큰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군요.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이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이토록 폐쇄적이라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본 루카스의 떨리는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히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백만 뉴욕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죠. 회의는 결국 냉랭한 분위기로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냉랭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아직도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 시선이 한 기사에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 중 하나,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최첨단 안전 시스템과 완벽한 운영 체계를 갖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죠.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직접 가봐야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며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남편도 걱정스러워했죠. 다음 날 아침, 피셔 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행 출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피셔 국장은 펜을 내려놓고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이첼, 당신도 어제 회의에서 다들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한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거기 가서 뭘 보겠다는 거죠?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이에요. 피셔 국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았어요. 출장은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건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승인은 받았지만 교통국 전체의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바보 같은 짓을 보라니. 시간과 예산 낭비하는 걸 보면 답답해.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서울 메트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문 일정도 조율했습니다. 루카스가 퇴원하던 날 제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올 거야.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꼭 가야 해. 루카스의 눈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응, 꼭 가야 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올게. 약속할게.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JFK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어요. 이번 출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믿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뉴욕 지하철의 변화를 가져올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뉴욕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 제 가방 안에는 루카스가 그려준 그림이 들어있었죠. 엄마, 안전한 지하철 만들어주세요. 이 약속은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설렜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공항철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마주한 공항철도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뉴욕의 어두침침하고 낡은 역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깨끗한 조명,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눈에 들어왔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매끈한 유리벽을 따라 늘어선 스크린 도어는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 한 안내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뉴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천장과 기둥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관제실에서는 24시간 내내 이 영상들을 감시한다고 하더군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역무실의 모니터에서는 플랫폼 전체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보여주기식일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공항철도니까 특별히 신경 쓴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자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옆으로 비켜서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뉴욕에서 흔히 보던 서두르는 모습이나 밀치는 사람들이 없었죠. 차내 환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한 좌석, 선명한 안내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감 있게 달리는 열차. 휴대폰을 보며 통화하는 승객들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고정관념이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울역이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플랫폼마다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노인분이 길을 헤매실 때였어요. 즉시 안내 요원이 다가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게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스크린 도어의 구조, 안내 시스템의 배치, 안전 요원들의 움직임까지. 뉴욕의 동료들에게 보여줄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역을 지날 때마다 뉴욕과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승객들이 선로를 뚫어져라 보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됐어요. 취객이 비틀거리며 걸어도 선로에 추락할 위험이 없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과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진정한 안전 시스템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루카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뉴욕의 모든 시민들도 이런 안전한 지하철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를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윤석 CTO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제가 준비해간 질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답변해 주었죠. 먼저 관제센터부터 둘러보시죠. 김윤석 CTO의 안내를 따라 지하철 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이 서울 전역의 지하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AI 감지 시스템입니다. 김 CTO가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람이 쓰러지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면 즉시 감지해서 알려주죠. 취객이 비틀거리는 것도, 누군가 선로에 접근하는 것도 모두 파악됩니다. 제 눈앞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어지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시스템이 즉시 이를 감지했고 불과 30초 만에 영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죠. 놀라우신가요? 김 CTO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3D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특별 관제실이었어요. 그곳에서는 3D로 구현된 역사 내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시스템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김 CTO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정 구간이 혼잡해지면 열차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출구별 혼잡도도 분석해서 승객들에게 덜 붐비는 출구를 안내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뉴욕의 러시아워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입니다. 김 CTO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시스템이 연동됩니다. 열차 제동, 역사 내 안내방송, 구조팀 출동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죠.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이었어요. 경보가 울리자마자 주변 열차들이 자동으로 감속했고 환기 시스템이 작동했으며 대피 경로가 스크린에 표시됐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군요. 제가 감탄했더니 김 CTO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닙니다. 이 모든 시스템 뒤에는 숙련된 인력들이 있어요. AI는 보조 수단일 뿐, 최종 판단은 항상 사람이 하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 CTO는 제게 지하철역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영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전은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 CTO가 말했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오후에는 실제 역사들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영무원들의 움직임, 승객들의 동선, 시스템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여기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뉴욕에 도입하려면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김윤석 CTO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 운영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영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화면은 플랫폼의 다른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김 CTO가 설명을 시작했죠.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 하나가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경고음이 울렸어요. 순간 영무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4번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선로로 떨어진 것이었죠.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 CTO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통제되고 있었어요. 사고 발생 후 단 30초 만에 해당 구간을 운행하던 모든 열차가 자동으로 긴급 정지했다고 합니다. AI 시스템이 승객의 추락을 즉시 감지하고 관련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가동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분도 되지 않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미리 배치된 구조 인력들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이었죠. 승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 CTO가 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그 사이에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도 있죠.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김 CTO는 상황실로 돌아가 사고 대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어떻게 사고를 감지했는지, 각 부서가 어떻게 연계되어 대응했는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김 CTO가 설명했죠. 첫째, AI 기술을 통한 즉각적인 사고 감지. 둘째, 자동화된 초기 대응 시스템. 셋째, 잘 훈련된 현장 인력이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응 속도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수동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시간 낭비가 너무나 컸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김 CTO가 답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죠. 하지만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루카스의 사고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뉴욕 지하철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 아들은 그런 공포를 겪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저는 뉴욕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직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화를 미뤄왔어요. 100년 된 시스템이라는 핑계로 비용 문제를 이유로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뉴욕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본 모든 것들,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특히 그 사고 대응 장면은 가장 먼저 자세히 기록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비교가 아닌 우리가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단계적 도입 방안도 꼼꼼히 준비했죠.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교통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는 모든 게 달리 보였어요.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승강장, 끊임없이 울리는 각종 경보음, 불안하게 서 있는 승객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교통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피셔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나눠드리며 발표를 시작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의 시스템 사진들이 하나씩 떴어요.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보고서에는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 실시간 사고 대응 체계,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고 현장의 기록까지. 특히 사고 대응 시간에 대해 설명할 때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30초 만에 열차 정지, 1분 안에 구조대 도착이라고요? 톰슨 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셔 국장의 표정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레이첼, 당신도 알잖아요. 뉴욕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였어요.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제 아들이 겪은 사고를 아시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놀랍게도 윌슨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첼 말이 일리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피터슨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계적으로라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역부터라도.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버츠 차장은 구체적인 예산 검토를 제안했고 존슨 부장은 시범 사업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피셔 국장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제안한 야간 공사 방안입니다. 24시간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소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교통국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역사 5곳에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맨해튼의 가장 혼잡한 역사들이 우선 선정됐죠. 42번가 그랜드 센트럴역, 타임스퀘어역, 펜실베이니아역, 유니온 스퀘어역, 그리고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 역이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100년 된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윤석 CTO의 말에 피셔 국장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죠. 야간 공사로 진행하면 24시간 운영에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공사가 시작된 날, 저는 현장을 지켜봤어요. 한밤중에 시작된 공사 현장은 마치 거대한 수술실 같았습니다. 한국과 뉴욕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일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기술진의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빠르게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첫 번째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42번 가역에서는 설치 첫 주 만에 3건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뉴욕다워졌네요. 한 시민이 말했죠. 왜 진작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에요. 저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우리 구역 역사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도 AI 시스템이 필요해요. 뉴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5개 역사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였어요. 피셔 국장도 이제는 다음 단계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해냈네요. 피셔 국장이 제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카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지하철 타고 학교에 가볼까 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루카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닌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루카스와 함께 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보며 루카스가 말했죠. 엄마가 이거 만드는 거 도와줬다며. 멋있어요. 플랫폼에 서서 루카스를 배웅하는 동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으로의 출장, 끝없는 회의와 설득,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변화까지. 열차가 도착하고 루카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카스는 창가에 서서 제게 손을 흔들었고 그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밝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었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단계 계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김윤석 CTO가 보내온 격려 메일도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한국.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을 아낌없이 나눠준 한국.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다른 도시들의 롤모델이 되는 날이 오겠죠.